아이고 오랜만에. 그냥 시작을 할까요? 그냥 오늘은 많이 못 오시는 날이겠다 싶었어요. 그 지난주에 필리버스터 때문에 무리들도 하셨고 연휴 뒤고 그래서 여기도 오시나? 안 오시죠? 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저만. 예, 또 오늘 공부하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혁신당은 저밖에 안 왔어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예.
오늘 42강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우리가 지방과 수도권과의 어떤 격차가 자산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한 2주 전에 좋은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논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AI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학계에 계신 분, 관가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공부도 했지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현재 상황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처음 그 오라클 문제 나왔을 때 사스포칼립스라고 했죠. 소프트웨어의 공포적인 상황이라고. 자, 따라해 보세요. 사스포칼립스. 이 용어를 쓰셔야지만 차별화되시는 겁니다. 예? 그냥 소프트웨어 맛이 같다 이렇게 하면은 좀 전문 용어로 마바라라고 하는 거고, 선수들은 사스포칼립스라고 하는 건데, 그 사스포칼립스가 우리나라 기업,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한 수만 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쓰고 있는 조존비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약 300만 개의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ERP를 쓰고 있어요. 회계 부분들을 그냥 다 깔아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마 아시아권에서도 수위 있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최신의 어떤 이 최근에 클로드 코어 AI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주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란 폭격을 했는데요. 폭격을 했다는 것은 증시나 우리 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일단은 유가가 좀 오를 거고, 특히나 가장 가격이 쌌던 천연가스가 한 40% 올랐어요. 유가보다는 천연가스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는 늘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조정을 받게 됐는데 지금 불확실성의 첨단에 서 있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봅니다. 어제 보면은 전 세계 주가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 정도 빠졌는데 미국은 그냥 빠졌다가 다 거의 원위치를 다 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입장이에요. 미국은 원유를 자체 조달 가능하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것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민주혁명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지금 이란에서도 환영한다라는 시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환영한다는 시위도 있고 또 반미 시위도 있고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지금 두바이에 미사일을 날린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의 금융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두바이가 불안해지게 되면은 현금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미국이 B2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사우디의 정유공장과 유전시설을 폭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란에서 반격을 한다면 가장 먼저 나올 부분들은 사우디에 있는 정유시설, 그 다음에 원유 채취시설에 대한 폭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데요. 일단은 무서우니까 아무도 안 다니겠죠. 이것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배들이나 상선들이나 유조선이 잘 안 다닐 텐데, 좀 전에 김병조 의원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아는 그런 전쟁으로는 이건 별것도 아니지만 거기다 기뢰를 설치하게 되면 이거 설치했다가 해제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조 의원님은 4주 정도가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김병조 의원님과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이걸 자산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리얼하게 들어간 것을 데이터로 한 한국은행 지역경제 팀장님이십니다. 정민수 팀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민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항상 윗분들 모시고 발표를 하다가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편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 또 정반대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가 저희 한국은행 총재님을 한 30분 정도 모시고 발표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 내용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잘 살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 소득 상위 한 20%의 자녀들이 소위 메디컬이나 스카이 같은 상위권대에 진학하는 확률은 부모 소득이 하위 20%인 자녀보다 한 6배 정도 높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서울이나 강남에 살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대 입학생 중에 강남 지역 학생이 한 12% 정도 되는데요. 원래 강남에 있는 학령 인구는 전국의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현상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려면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라는 것은 자기 능력에 관계없이라는 문구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사는 학생들이 정말로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굉장히 잠재력이 높고 머리가 좋다라면은 그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공정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저희가 연구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 3구 학생은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특정구, 제가 이거는 약간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 특정구의 학생보다 잠재력은 한 30% 정도 높은데 서울대 진학률은 거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살면 좋은 대학 가거나 서울이나 강남에 살면 좋은 대학 가는 두 가지 현상 중이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남에 사는 분이 부자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 두 개의 현상이 별개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따른 어떤 기회 불평등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노력의 결과이면은 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부자인 것은 상속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노력이 상당히 또 지켜야 되니까 이런 들어가는데 어떤 지역에 사는 것은 상당 부분 우연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부모가 잘 살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기 때문에 잘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강남에 살아야 좋은 대학에 간다라고 하면 전 국민이 이제 강남에 살고 싶을 텐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어떤 지역에 강남에 굉장히 주택 가격 상승, 폭등 이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따른 기회 불평등이 더 나쁘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이제 용이 날 수 있는가? 저희는 이제 앞에 그 두 현상을 연관을 지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하고자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계층 이동이 이제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세대 간 대물림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저희가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이제 지표가 필요합니다. 지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왼쪽 그림에서 가로축에는 부모 소득을 놓고 세로축에는 자녀 소득을 해가지고 점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점을 찍어보면 이런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 다른 이제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
부모 소득이 100만 원이면 자녀 소득도 100만 원, 뭐 500만 원이면 자녀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딱 된다면 이 기울기가 1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한 대물림이고 계층 이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작아질수록 계층 이동이 활발하고 대물림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면 한 가지 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를 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자기 소득의 위치를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 백분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소득 백분위 60%다 이러면 저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6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은 높습니다. 그 백분위를 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린 기울기를 구해보면 우리나라는 0.25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소득 백분위가 10계단은 상승하면은 100계단 중에 10계단 상승하면 자녀의 소득 백분위는 2.5단계가 상승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뭐 별로 상승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득 백분위가 최근에 올수록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대 간 대물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계층 이동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토마스 피케티가 진정한 불평등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자산 기준으로 한번 측정을 또 해봤고요. 자산 기준으로 하면 기울기가 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보다 자산의 대물림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이 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세대에서 굉장히 상승하는 대물림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은 여기 최근 세대에서 이렇게 요만큼 대물림이 심화되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보다 굉장히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80년대생이고요. 이 사람들은 70년대생인데 80년대생이 지금의 70년대생 나이가 되는 한 10년 후가 되면 이 그래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한테 증여도 많이 받고 상속도 받고 하기 때문에 대물림이 더 심화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정도 나이까지 안 갔기 때문에 나이가 같다고 비교하면 이게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그런 설명 드렸고요. 그럼 이게 이제 지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세대 간 대물림은 이런 경제력의 대물림은 지역 격차 확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것이 소득이나 자산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도 크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의 절반 정도는 자기가 태어난 시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자기도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말은 어떤 지역 간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개인 간의 어떤 경제력 격차도 커지는 그런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벗어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가가지고 자기한테 좀 더 잘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또는 더 나은 교육 여건을 가질 수 있어서 교육을 잘 받으면 경제력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대물림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 통계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이주로 인한 어떤 계층 상승 이것을 이제 이주 효과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이주 효과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그 권역 내에서 지역 간 이주를 통해서 계층을 상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분들이 수도권에 가면 당연히 경제력이 개선되지만 그 자기가 태어난 광역권 내부에서 이렇게 이주를 하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일자리를 찾아가고 했을 때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을 통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파란색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수도권 대학에 간 사람입니다. 주황색은 비수도권에서 태어나서 뭐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대구 같은 거점 도시, 대도시의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입니다. 그 회색은 그 나머지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이고요. 지금 50대들은 이 대학교에 의해서 뭐 조금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젊은 30대들한테 오면은 이게 수도권, 거점 도시 그리고 나머지 비수도권 굉장히 서열화가 돼 있고 소득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떤 예전에 그 대도시들,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이 역할을 했던 어떤 고등교육 이런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비수도권 전반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최근에 뭐 행정통합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떤 그 광역시와 도 같은 지자체 간의 좀 불필요한 경쟁이라든지 그에 따른 중복 투자, 그에 따른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남은 그 자녀들한테서는 가난의 대물림 이런 현상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들이 그 하위 50%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율이 과거 세대는 한 50% 정도 후반 보였는데 최근 세대는 80%가 넘어갔고요.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이 상위 25%에 진입할 확률은 비율은 예전에는 한 13%에서 이제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는 것 그리고 자녀를 서울에 보내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아시다시피 어떤 그 뭐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역 간 양극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통합의 저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울의 과도한 밀집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초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먼저 그 비수도권에서 용이 될 만한 제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큰 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울의 뭐 상위권대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 동료들이 2024년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 그 생을 모집할 때 그 지역의 학령 인구 비중을 고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뭐 서울대에 간다 이런 현상을 좀 완화시켜 보자, 그런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고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있는 인재가 서울로 가버리는 약간의 그 지역 인재 유출 그런 부작용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그 지역의 어떤 작은 개천들이 이제는 좀 큰 강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이 서울대 못지않은 뭐 서울대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서울대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10개는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2-3개라도 지역에서 괜찮은 종합대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많이 그 제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이 거점 도시 중심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는 왜 그럼 거점 도시 대도시여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역을 다 똑같이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수도권이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수도권이 이렇게 무거운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서울입니다. 그럼 수도권의 경쟁력이 원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서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균형을 회복시키려면 여기도 서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어떤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서울과의 거리와 반비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구 증가율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는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남쪽으로 가면 파란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는 남한 안에서조차 약간 남북국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남과 북의 차이, 영호남과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런 그 영역과의 차이가 계속 커진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선택 옵션이 하나뿐일 때 굉장히 비극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서울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그 나타난 단어가 이제 인서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서울이 안 되면은 자기 인생이 이제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이 아닌 어떤 이제 다른 대안들이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만이 효율성도 높아지고 공평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왜 그 대안은 중소도시는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뭐 현대 아시다시피 현대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보통 혁신과 창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식 기반 경제일수록 어떤 집적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기술과 어떤 학문 간의 그런 지식 근로자들이 매우 그 좁은 지역에 모여 있을 때 상호작용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하면서 시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 이런 게 이제 많이 사례로 제시가 되고, 이 오른쪽 그림은 뉴욕에 있는 그 광고 산업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뉴욕의 광고 업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밀집해서 모여 있는데 그 중심지에서 한 500m만 떨어져도 그 광고 업체의 생산성이 100에서 20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심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지면 생산성이 거의 뭐 이제는 제로 정도 수준에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지식 산업일수록 결국은 사람의 어떤 밀도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대규모 거점 도시가 할 수밖에 없다, 대도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중소도시는 뭐 다 죽어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그 어떤 지내온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대도시가 사실 해야만 하고 대도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교육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도시에 적합한 이제 분야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대도시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마저 다른 중소지역에서 우리도 그것 좀 해보고 싶으면 뭐 상당히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좀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이 너무 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지역의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모든 그 자원과 인적 자본이 서울로 빠져들어가서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죽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래도 자기 지역에서 좀 더 가까이 있는 뭐 대도시가 역할을 해주고 든든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그 중소 지역에도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 분석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나라에 도대체 그 비수도권의 거점 도시가 대도시가 몇 개 정도 그러면 키워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저희가 뭐 딱 확답을 우리나라는 몇 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다만 해외 사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보통 서울이 아닌 수도가 아닌 다른 거점 도시들을 뭐 세컨티어 시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세컨티어 시티를 한번 세어보면 국토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남한의 면적이 딱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면은 한 2개에서 저희 많아도 뭐 한 5개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던 그런 어떤 혁신 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게 그때 당시에 10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는 10개는 좀 많을 수 있다.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발표를 마치면서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홍성국 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수축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축 사회에서 적용되던 정책이나 논리를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팽창 사회에서 적용되던 논리나 정책을 수축 사회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뭐 허허벌판에 이렇게 뭐 어떤 뭔가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채워지는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그 수축 사회에서는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뭐 제 처음 뵙는 분입니다. 제 책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전혀 그거 아니니까. 오늘 요 내용 보시면 여러분이 그럴 것 같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신 사항을 숫자로 한 번씩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할 때도 여기 있는 논리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 한국은행 지역경제팀에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존비전 지용구 사장님께서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의 입장에서 또 건의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요.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전비전의 지용구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뭐 AI 관련된 이야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AI 이야기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AI 중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제가 하고 있고요. 아까 홍성국 의원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실 때 산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의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라도 지식의 베이스와 경험의 베이스가 좀 다르면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듣더라도 전해지는 통찰이나 영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경험 베이스로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오늘 사스포칼립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스포칼립스는 그 합성 용어입니다. 신조 용어거든요. 원래 없었습니다. 이런 용어는 아포칼립스라는 그 붕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사스는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온프라미스라고 해서 컴퓨터 안에 인스톨해서 설치형이라고 그러죠. 깔아놓고 쓰는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서 쓰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의 트렌드는 기술의 발전들이 그렇게 변화를 혁신을 유도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한참 유행인 책이 이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거든요. 팔란티어 CEO는 전자계산이라든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법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AI 회사의 수장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AI 기술을 과학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저는 전공이 컴퓨터공학입니다. 공학자이거든요. AI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과학적으로 본다는 시각보다는 공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시장이 더 잘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은 왠지 깊이 있는 연구라든가 그 분야, 이 전공과 이론의 논리 분야가 좀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이해가 좀 쉽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공학은 그렇지 않고 공학의 본령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100% 완벽한 도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 도구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AI의 진화라든가 이 발전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 깊이보다는 응용의 넓이 영역에서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지만 이 책에는 주로 4가지에 대한 선언이 들어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기술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AI는 왜 중립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의 시각을 중립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중립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프레임이 확실하게 들어오는데요. 중립은 왠지 우리가 잘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프레임이. 근데 비중립성이라는 부분들의 개념은 이거 잘못 사용하면 좀 위험하겠네라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왜 그러냐면 AI는 기존의 도구와는 다르게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도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 만든 데이터가 무엇이냐, 재료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 의도가 이 비중립성이라는 부분들을 크게 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우리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책이 유행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기술혁명은 인터넷이 주도했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개념이 접속의 개념으로 넘어간 시점이거든요.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기록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활용했던 지식이 이제는 접속하면 되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접속하면 되니까. 그죠? 우리 스마트폰 항상 갖고 다니고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 검색에서 모든 걸 시작하니까 지식이라는 부분들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15년 전은 과학기술의 변동은 문화의 변동은 과학기술에서 시작되었구나라는 부분들의 개념이 시작된 그 당시의 책인데 제가 읽기에는 철학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책이 또 AI 시대는 그럼 어떤 책 제목을 들고 나올까?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서 재미있는 책이 생각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AI 시대가 유행하다 보니까 접속의 시대에서 아예 생각을 맡겨버리는 시대. 이게 접속의 시대보다 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개입을 안 하고 아주 똑똑한 기계한테 일을 대신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인문학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가짜는 진짜의 반대말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의 반대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 AI가 이렇게 판치고 유행인 화두인 시대에는 가짜는 진짜의 반대말입니까? 아닙니다. 가짜는 진짜와 매우 유사하다입니다. 가 더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짝퉁 보시면 알잖아요. 짝퉁이 진짜와 구분하기 너무 어렵죠. 가짜입니다. 근데 이게 정보력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의 그래프와 자료는요. 미국이 주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사스포칼립스에 대한 이 유행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비대칭적이냐 보시면 2025년, 2026년의 설비 투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미국 빅테크 9개 회사, 그럼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엔비디아, 그렇죠? AWS, 그다음에 아마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9개 회사가 그 투자 사이클 전체 시가총액 75% 이상을 초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저기 보면 588조 원이라는 부분들이죠. 글로벌 무역 증가분의 테크의 제품이 기여도가 50%입니다. 미국 시가총액 증가분의 빅테크 기여도가 75%입니다. 그죠? 뭔가 좀 너무 큰 회사 중심, 거대한 빅테크 회사 중심으로 뭔가 판이 깔려져 있는 수직 계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수평 계열이 어떻게 깰 것이냐라는 부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분들이죠. 쫓아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이제 한 몇 년간 150조 정도 투자해서 AI 3대 강국 가겠다라는 부분의 전략들을 지금 수행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150조와 저기 빅테크 회사 9개 회사가 투자한 회사라는 부분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경쟁의 부분들의 전략을 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통계적인 부분들보다는 약간 전략적인 측면의 부분들의 내용들이 더 중요해서 그냥 제가 자주 보는 장표이지만 이 장표의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AI 전략을 치고 나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 남해에 가면 울들목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제가 이 문장을 보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의 왼쪽에 있는 왼손에 잡고 있는 것이 칼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고 무의식적이라면. 근데 잘 보니까 저건 지도였습니다. 우리 AI 현실에 있는 기업이 느끼고 있는 현상도 아주 처절하게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지형에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유리한 지형에서 싸워야지 볼륨 게임이라든가 자본 게임으로 승부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저희가 150조를 1,500조럼 쓸 수 있는 전략, 해안,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100명이 1000명과 싸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100명을 지금 200~300명도 충원한다고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연결해서 쓸 것은 무엇인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연결하자라는 부분들의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실행 계획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아시아 쪽에서의 AX 산업, 제가 AX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사실 2024년 1월 달 저희가 최초로 썼던 용어인데요. 이 AX라는 용어 전에는 AX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AI는 AI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AIX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저희는 그때 AX라고 썼습니다. 왜 AX라고 썼냐면 AI 갖고 승부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일단은 시장이 저희 회사를 바라보는 입장만 해도 질문이 어땠냐면요. 2년 전에 도전은 AI 회사입니까? AI 회사에서 어떤 경쟁력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회사를 저희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회사를 바라보는 회사의 가치를 AI에서의 AI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 AI 제품이 있느냐, AI GPU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갖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한 40년 전에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반도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지만 저희 회사가 완성차 업체인 하드웨어 회사로 바꿔서 저희 회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비교를 했을 때도 소프트웨어의 소형차는 SLLM이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갖고 저희는 AI를 만듭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대형차는 저희도 엔진을 가져다 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조립 위주로 성장을 했고 엔진은 부품을 갖고 와서 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쌍용자동차의 무쏘가 유명했던 이유는 벤츠 엔진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광고, 벤츠라는 엔진이 좋아, 굉장히 힘이 세지, 힘이 좋지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AI 엔진 자동차 부품에서 볼 때는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핸들도 달려있지 않고 백미러도 없고 계기판도 없고 의자도 없습니다. AI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완성차 업체에 비유했을 때 저희는 우리가 의자도 달고 핸들도 달고 계기판도 만들고 하는 아주 좋은 부품, 펑션들을 만들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의 자원인 AI 엔진은 사뒀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조립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지향점은 AI, LLM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좋은 LLM 엔진을 가져다가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완성차 회사와 똑같은 개념이죠.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AX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저희 회사는 인프라, 플랫폼, 응용이라는 AI 범위 중에서 응용을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인프라와 2단계를 잘하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응용을 잘하는 회사로서 인프라와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라고 말씀드려야지만이 시장에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AI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연구소가 있고 GPU도 한 200장 갖고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AI가 내재화되어 있고 우리 회사의 AI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11,000개 정도가 됩니다. 1년 만에 10,000개를 만들었어요. 재작년에는 없었던 기능, 펑션, 서비스였는데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희가 안 했다면 해외의 기업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장악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는 우리가 반도체 굉장히 잘하죠. 요즘에 메모리 때문에 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이 다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의 회사의 특징은, 이 플랫폼이라는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플랫폼이라는 사업의 특징은 서비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이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카카오도 메신저 플랫폼이거든요. 아마존 전자상거래 회사죠. 그래서 구글, 그다음에 검색 회사잖아요. 그들을 서비스를 쓸 때 여러분들이 돈 내지 않으실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서비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모델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안에 모은 사람들을 갖고 누군가가 광고를 하고 제품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잘 분리되어 있는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인데,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플랫폼 회사들이 갖고 있죠. 사실은 이 세 개 회사의 서비스를 같이 갖고 있는 나라나 도시와 기업이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이 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갖고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나 단순한 시기, 우리를 2년, 3년 정도 보호해 주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 응용의 범위에 있고 플랫폼의 범위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솔루션은 무료로 쓰는 고객이 있고요. 그 무료 고객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미국 빅테크 회사가 응용 레이어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잘하는 서비스 모델이 경쟁력을 놓치지 않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쟁 범위는 외국에서 찾으면 SAP입니다. SAP. 또 오라클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 소프트웨어를 쓰든가 아니면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를 쓰면 되는 부분들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고 저희는 아직 글로벌로 진출하지 못한 것들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희도 글로벌로 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차이이고요. 인재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불리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한탄하고 있을 수 없고요. 이 인재가 와서 오고 싶게끔 만드는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인재 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회사의 30% 정도가 엔지니어들입니다. 개발자. 근데 AI 시대가 돼서 2년 동안 저희가 노력했던 것은 비개발자 15%를 개발자로 만드는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AI 때문입니다. AI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 그다음에 여러분들 AI 써보셨겠지만 프롬프팅 아시죠? 프롬프팅을 잘 쓰고 연결하는 힘을 길러서 전문적인 도메인 날리지, 뭐 영업, 구매, 자재, 생산, 총무, 인사 이런 하는 팀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메인 날리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AI를 잘 활용했을 때 AI 엔지니어들이 내는 퍼포먼스만큼 기업의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엔지니어를 찾을 게 아니라 전문적인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AI 엔지니어처럼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은 AI의 응용과 활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로 계속 뽑아오려는 모습보다는 전문적인 날리지가 있는 사람들을 AI 엔지니어로 만드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도시의 경쟁력, 거점 도시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나라의 경쟁력보다 도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라든가 시애틀 같은 나라를 보면, 도시를 보면 그 나라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보다 훨씬 경제력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도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또 인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략이고 정책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 1.6%와 같은 이런 부분들의 숫자 논리로는 정말 이 미중 경쟁에 쏟아붓고 있는 이 자본 게임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진 부분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연결해서 쓰는 능력,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가 저는 굉장히 주목할 기사로 보이는데요. 기업 경영인들이라든가 한국경영정보서비스협회 경영학회 같은 데서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이 기사를 해석하냐면 CEO분들도 MIT 보고서인데요. 생성형 AI 도입 기업 95%가 매출 성장 효과에 큰 효과 없어. 이거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AI 도입하면 아직까지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꾸준히 읽고 가다 보면 95%가 왜 AI를 도입해서 실패하는가를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5%의 성장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AI를 갖고 5%의 성공의 길로 갔지라는 부분들입니다. 분석해 보면 95%의 AI 도입 실패는 같은 엔진을 쓰지만 이 네 가지 요건 때문에 실패합니다. AI는 빠른 계산기이거든요. 원료로는 전기와 데이터를 먹습니다. 좋은 데이터와 전기가 없다면 같은 엔진을 써도 퍼포먼스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이 사용하는 AI, 근데 조직에서 사용하는 AI는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는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한만큼 봐야 될 데이터, 그렇죠? 접근성, 그 다음에 보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똑똑해도 쓸 수 없는 조직이 기관이고 조직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버린 AI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할 부분들이 통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만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그죠? 보지 말아야 될 정보를 보게 됐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보안이 뚫릴 위험이 있을 때 그게 아무리 좋아도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조직이 갖고 있는 부분들의 어려움인데 디지털 전환이 없다면 AX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검증된 솔루션을 먼저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AI를 통해서 빨리 효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회사의 시스템은 백오피스와 프론트오피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백오피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 백오피스를 무시하고 보여지는 부분들, 프론트오피스만 화려하게 만드는 부분들로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는 재밌고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4번 이상 볼 때는 효과를 못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에 먼저 쓰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이라고 저희는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거품이냐 버블이냐라는 부분들이 시각이 많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부분들의 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인데요. 여러분들 저기 회색으로 보는 영역이 아직도 전 세계 인구 81억 명이 전체 저 지도 점들이라고 보시면요. 여기에 81%, 68억 명이 아직 AI 미사용 부분이고요. 녹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무료로 챗봇을 쓰고 있는 서비스 영역들입니다. 아까 플랫폼으로 본다면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과 돈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입니다. 13억 명 16%고요. 저 노란색 영역이 0.3%밖에 안 되는데 유료로 AI를 쓰고 있는 영역입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0.3%에 해당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도 0.3%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빨간색 부분들은 아주 고급 활용자들입니다. 저는 저 빨간색 영역에 포함되어 있죠.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있고요. 하루에 주말에는 6시간, 평일에는 3시간씩 AI를 쓰고 있으니까요. 저는 저 돈이 아깝지 않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보면 아직 버블일 수 있겠다고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버블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클로드 코워크 쇼크라는 부분들에 대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AI를 프롬프트하고 챗봇으로 써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몰트북 오픈 클로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에이전트들끼리 모여있는 방,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에이전트들이 들어와서 에이전트들끼리 일하는 건데
그 에이전트들이 사람 없이 일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더니 정말 무지막지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AI를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 중에 가장 중요한 방향성과 목표가 AI를 쓰는 것은 5명이 8명처럼 증강 효과를 내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것이지 5명을 2명 줄여서 3명으로 쓰려고 AI를 쓰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AI는 도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노동 유연성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고 사회적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일자리도 생각해 봐야 되고 경제 전체적인 거버넌스 거시적인 부분들 생각해 볼 때 AI를 쓰기 가장 좋은 전략은 5명이 8명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은 이런 기술이 없이도 3명이 모여서 창업을 해서 10명 같은 퍼포먼스를 내려고 애자일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비용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왜 이렇게 비쌉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요. 소프트웨어가 주는 기능의 100이라면 그 100이라는 기능의 20% 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겁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사들은요, 소프트웨어 기능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회사들입니다. 그걸 모르면 소프트웨어는 비싸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는 저는 그냥 단순한 바이브 코딩이라고 보지 않고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들은 소프트웨어를 일반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생태계만 보지 말고 소프트웨어의 전문성 있는 회사들의 전략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쓰면 한계 비용이 컴퓨터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데요.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도메인 난리지에 있는 영역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증빙 예외 처리, 접대비 한도 규정, 세무 처리의 방식, 결산의 예외 처리 같은 부분들의 현장에 있는 많은 복잡한 프로세스들은 바이브 코딩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프로그램 코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도메인 난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1년 넘게 만들어 본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이름은 세법 도움이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세법 도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1년 넘게 개발을 해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엔트로픽을 만났습니다. 엔트로픽이 여러분들 클로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저희 회사의 엔진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세법, 예를 들면 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계산하는 로직의 프로그램은 저희 성능이 그들보다 3.5배 높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세법은 우리나라의 AI 엔진이 훨씬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LLM을 만드는 엔진 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세법이라든가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주 버티컬 영역에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할 리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 잘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개인 경험이 뭘 하나 잘 해봤다고 위험해질 거다. 저는 약간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의 버티컬 AI 영역, 한국은 한국의 세법, 한국의 노동법, 그렇죠? 한국의 헌법을 이해할 수 있는 AI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버린 AI 하는 거고 그 소버린 AI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제도와 규제와 정책들을 우리가 좀 더 심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다운 AI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제 홈화면입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고요. 홈화면입니다.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네 번째 화면, 다섯 번째 화면. 제 직업상 저는 AI를 많이 쓴다라기보다도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트렌드를 빨리빨리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홈화면 여러분들도 느끼는 홈화면이지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줄이 이제 AI 영역에 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나머지는 요 안에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평소에 쓰는 앱이 8개 정도가 되고요. 8개.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연과 데모를 좀 보여드리지? 막 그러다가 한 데모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바이브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이 클로드 있지 않습니까? 이 클로드인데 이 클로드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지금도 해보시면 클로드가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나 아니면 이 클로드나 아니면 제미나이를 열어서
제미나이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4층 연산 계산기를 코딩해줘. 제가 4층이 아니고 4층. 이런 식으로. 이런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날려보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나 예전에 우리가 일반인이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해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했고 전자계산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 코딩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얘가 지금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은 프롬프트를 날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의 그 은퇴자분들, 석학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 코딩 학습을 알려드리거든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코볼, C, 파이썬 이걸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 코딩하는 툴들이 몇 개가 있는지. 요즘엔 저는 레플릿이라는 걸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라면 제가 레플릿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레플릿은 그냥 배우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노시면 한 이틀 정도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제가 지난주에 2시간 만에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인터넷이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인터넷으로 뭔가 시연을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가 지금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자,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 화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는 입력을 받아서 연산을 하고 결과를 내뱉는 장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3 더하기 5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컴퓨터가 얼마나 쉽게 얘를 알아채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버립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은 지금 어떠냐면 내 책상 앞에 전자계산기와 손글씨 계산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자계산기보다 손글씨 계산기를 쓰는 게 더 유용해, 더 편리할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죠? 얘가 컴퓨터거든요. 0부터 9라는 숫자 기호를 얼마나 쉽게 이해하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PC 옆에 또 하나 앱이 있습니다. 이 앱도 무료 앱인데요. 이 앱이 예를 들자면 이 앱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눈이 달려 있습니다. AI에.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수학 문제를 비치면 네. 제가 와이파이가 끊기면 여기도 끊길까 봐 제 눈에 비친 모든 것들이 공식이라면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죠? 이 일은 이 컴퓨터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컴퓨터는 지금 눈이 달려 있는 상태잖아요. 눈이 달려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그록이라는 애를 하나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록을 열고 그록이한테 눈과 귀를 달아줍니다. 저와 같이 봅니다. 너가 나와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설명해 줘봐. 이것도 인터넷이기 때문에 얘가 대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대답을 잘하거든요. 아마 국회라는 건 인식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강의를 보고 있다고 얘가 얘기할 것이고요. 이 강의가 재밌는지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읽습니다. 맥락을 읽는다는 뜻이고요. 제가 가끔씩 강의할 때 이 강의 내용들을 갖고 사람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저기 왼쪽에는 좀 지루한지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옆 사람이 깨워주십니다. 예? 그죠? 제가 하기 참 어려운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 갖고 아침에 AI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제 카톡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런 행동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안 읽혀지시죠? 예.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가 먼저 하는 행동들은 AI 석학들이 모여있는 이런 방에 들어갑니다. 여기 870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이 안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이분들이 토론한 얘기, 미국에서도 날라오고 유럽에서도 날라온 이 얘기들 중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뭐지?
큐레이션 돼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야 라는 부분들의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쭉 그렇게 보시다가 이 정보들을 저희 회사 AI 연구소에 있는 임원들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갑질이죠. 예? 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임원들이 같이 보는 겁니다. 저도 보는 겁니다. 큐레이션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쓰기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만든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만든 아수겁이라는 부분들을 또 불러내는 겁니다. ASK 부르면 또 아수겁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아수겁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맨날 대화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역사도 물어보고 수학 문제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면 아수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AI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챗봇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챗봇은 제 책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교환도 들어있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한글로 만들어 놓게. 여기는 교환이 학습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 이런 거 좋습니다. 1주차에서 7주차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객관식 문제 5문제, 주관식 문제 2문제를 출제해줘. 예, 이렇게 해주면 예, 그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보시면 이게 똑똑한 엔진으로 보이시십니까? 똑똑한 엔진, AI의 현재 이 AI 화두와 열풍의 주인공은 AI 아닙니다. 본질은 데이터입니다. 제 질문과 데이터가 AI 시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남들이 잘 만드는 LLM 엔진을 우리가 지금 돈을 엄청 부어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 아이한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것인가를 찾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게 효율이고 생산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의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3번 문제는 굉장히 추상적이야. 답이 여러 개를 골라도 학생이 우기면 뭔가의 민원을 받아줘야 될 것 같아. 정답이 무조건 완벽하게 보이는 문제로 바꿔줘. 그죠? 그럼 3번 문제를 다른 걸로 바꿀 것입니다. 그죠? 엄청 빠르죠. 여기 교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교환 500페이지짜리와 제가 관련된 추천해놓은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학습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언제든지 그거를 이렇게 질문으로 제가 만든 교환이니까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만든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배포해서 학생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책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전에는 읽는 책, 교수의 강의를 듣는 수업, 지금은 질문하면서 보는 책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을 낸다는 얘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도 여기에서 수업 문제를 제가 시험을 내면 이걸 보고 문제를 또 풀거든요.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시험 문제 채점 60점, 나머지 40점은 질문지를 제출하고 합니다. 프롬프트. 근데 그 프롬프트를 6번 이상 질문하라고 시킵니다. 제가 2년 동안 해본 제 경험은 질문을 6번 정도 해라는 얘기 뭐냐면 3번째 질문 이상 넘어가면 자기의 메타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합니다. 사실 저는 정답보다 훨씬 재밌는 게 교수로서 재밌는 것은 질문하는 능력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답안지보다 학생들의 질문지가 훨씬 재밌습니다. 거기에 혁신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느끼고 있는 혁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의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 자료 교환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000페이지를 다 잘라서 AI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학습하라고. 그리고 제가 이 1000페이지 학습 중에서 오늘 내 강의 장소는 국회야. 15분 정도 강의를 할 거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한 것은 AI 리더십, AI 리터러시, AI 경영,
그다음에 보안과 안보야. 너가 1000개에 있는 학습지에서 대상자를 감안해서 추천해줘. 그러면 얘가 15분짜리 강좌를 추천해줍니다. 영문과 한글 스크립트 동시에. 근데 여기 엄청나게 좋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 자료도 그렇게 추천해 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생산성, 여기에서 유용성은 무엇입니까? AI 엔진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 국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인사이트와 통찰과 영감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실시간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엄청나게 압축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라는 것은 5년의 시간을 10년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8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AI가 굉장히 기술 향유에 대해서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역할들을 AI가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개인은 점점 똑똑해져 갔는데 조직은 왜 멍청한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발에 달리기를 개인이 열심히 100m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발에 끈을 같이 물고 동시에 달리는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책들이라든가 AI 논리 칼럼들 기사들이요, AI 때문에 어떤 직업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 논문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 누가 AI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가를 보라라고 합니다. AI가 어떤 일을 얼마큼 없앨 거라는 질문에서 누가, 어느 산업이 누구가 AI를 쓰고 싶어 하지라고 바라보면 시장이 보이는 겁니다. 저 녹색은요, AI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술의 성숙도도 높고 AI를 도입했을 때 생산성도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근데 저 주황색, 적색 구간은요, 기술은 있으나 사람들이 그걸 쓰기 싫어하는 영역입니다. 거기다 갖다 주면요, 사람들 안 씁니다. 저항이 높아요. 그다음에 저 주황색 부분들은 사람들은 쓰고 싶어 하지만 기술이 아직 못 온 겁니다. 그 다음에 회색은 기술도 사람도 쓰고 싶어 하지 않은 영역인데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들이 어디인가? 녹색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는 영역. 그 부분들의 정책, 제도, 규제를 빨리 개선해주면 효과가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저 녹색 구간을 집중해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리포트는요, 저 빨간색 19%가 6%였습니다. 6%. AI를 99% 회사들이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국내에서는 70%가 사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프라미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PC를 보셔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AI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전 세대에 걸쳐서 AI를 잘 쓸 수 있는 준비도는 우리나라가 거의 1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엔트로픽에 갔었거든요. 미국 뉴욕에서. 그다음에 오픈 AI 임원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가 한국의 유료 사용자가 제일 많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만큼 AI의 관심도와 준비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동시에 생각하고 용기에 행동하는 AI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AI가 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얼마큼 할 것이다, GPU가 몇 대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규모의 경제만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느린 결정을 해야 됩니다. AWS, 아마존을 창립한 제프 베조스가 했던 멋진 말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린 결정과 느린 결정 중 무엇이 더 위험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결정과 느린 결정 중 느린 결정이 훨씬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90%, 80% 준비됐을 때 뭔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70%, 80% 단계에서 뭔가를 실행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20%는 실행하면서 수정해야 되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 5년이나 10년 후에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바뀔까요? 라는 질문과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중에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섰다면 바뀌지 않을 것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의 질문을 많이 하는 공간이 이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RPA와 AI 에이전트를 구분 못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장표인데요.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일하는 겁니다. RPA는 자동으로 일하거든요. 그러면 규칙이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AI는 규칙이 바뀌면 지가 그 규칙을 이해하고 다시 만듭니다. 저희 회사가 1년에 한 번은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법인 조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법인 조정이라는 게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이 해야 될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세무사분들한테 맡기죠. 세무사분들도 그 기업의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ERP라는 회계 프로그램에 AI가 들어가서 에이전트가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갖고 오고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세, 차감 납부 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일들을 세무사 한 분이 2, 3일에 걸려서 해야 되거나 하루에 한 6시간, 3시간 이상 걸려야 될 일들이 3분 안에 끝납니다. 3분 안에. 정확도는 97%까지 나옵니다. 완벽한 걸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한 세무사가, 한 회계사가 더 많은 회사의 법인 조정을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을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AI를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다 끝낸 겁니다. 저 AI가 만든 아웃풋들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서식들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에만큼은 저희가 클로드나 오픈 AI보다 훨씬 성능이 좁습니다. 버티컬 AI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역할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의 성공의 방정식이 뭐냐?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의원님들한테 보였던 개인의 경험, 개인이 AI를 잘 써서 유용하다, AI가 유용하다 느끼는 그 느낌을 조직의 경험, 국회 가라면 국회 안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경험, 그게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조직의 경험, 직원이 함께 하는 경험, 그 경험을 성숙시켜서 고객의 경험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고객 경험입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의 성공 방정식이고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간과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 다음에 바로 고객의 경험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직이 쓰지 않고 고객이 더 잘 썼을 때 저한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더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쓰지 않아요. 우리 조직이. 기다리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써야지만이 고객의 경험에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X의 성공 방정식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디지털 전환의 방정식에 곱하기 AI를 도입하면 승수 효과가 나온다라는 경험입니다. 저희 회사가 18개월 동안 2,200명 전 직원이 AI를 썼을 때 느꼈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의 개선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이 한 20 이상 높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AI 쓰지 말라고 그러면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쓰면서 나오는 퍼포먼스 3가지는, 첫 번째는 AI를 쓰고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두 번째는 AI를 써도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은 AI를 줬는데도 옛날처럼 일하는 직원, 이 세 부류만이 존재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집중할 직원들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AI를 썼는데 늦게 가는 직원들한테 왜 늦게 가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과를 보고 가려고요. AI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AI한테 맡겨놓은 일이 30분이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AI한테 맡겨놓지 않으면 그게 오늘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퇴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30분이면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직원은 나와서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정이라는 걸 하고 좀 더 좋은 데이터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퍼포먼스라는 거죠. AI는 내가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함께 써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더라. 디지털 전환이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이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 디지털 전환하려고 지금 디지털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멘붕에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계속 제가 교류하면서 만나고 있으면. 그래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수입해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간에도. 우리가 30년 전, 50년 전에는 그들한테 배워왔지만 지금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저류의 기회와 찬스가 저는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사이클에 AI가 들어가면 개인의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에 잘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고난 것, 진화한 것, 발전한 것이 있는데 타고난 것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 진화한 건 시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하는 것.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침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찍 나와서 공부하시는 모습도 이 발전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AI 한 것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장편인데 회사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위에는 또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또 위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열심히 똑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AI는 과학보다는 공학의 관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스포칼립스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저 유동수 의원님 계신데 요즘 공인회계사 합격하신 분들 취직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요 사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회사는 더존 비디온의 그 ERP나 뭐 이런 시스템들을 쓰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이번에 해외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이터. 예, 저희 지금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자본에 있는 회사를 들어왔는데 그들은 회사가 아니고 그냥 피입니다. 언젠가 나갈 것이고요. 저희 회사를 쓰는 기업들이 많지만 저희 회사가 쓰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 게 아니고 기업의 것입니다. 저희가 그 기업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가 그 회사의 데이터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패턴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기업의 디테일한 정보를 저희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 아직도 86% 이상을 셉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기술로 한국의 소프트웨어, 한국의 세금을 내고 있는 회사로서 그 펀드와 저희가 해야 될 그들은 FI, 저희는 SI 접근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교류가 신남방 정책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요즘 어떤지 잘 관심이 없었잖아요. 우리 그 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3위 수출국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시아권 하니까 의원 여러분들 중에 그 의원 친선 모임이 동남아인 경우 다 있으시잖아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다 있는데 이 의원님들 전부 좀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지방선거 특집으로 해서 서울을 관광으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특히 서울 지역 의원님들 우리 관광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뭐 이제 관광과 관련된데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하니까 수도권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방은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진 찍으실 분은 같이 찍으시고요. 질문은 이거 전체 끝나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하고 사진 한 번씩 찍으세요. 안재봉 선수는 있어요? 아, 네. 옛날에 한식병 있을 때. 아, 그러셨구나. 네.